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이제 427페이지에 4번 용도별 부동산의 관리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1번에 대상 부동산 관리라고 해서 주거용 부동산, 사무용 부동산, 매장용 부동산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은 당연히 주택일 것이고요. 사무용 부동산은 사무실이겠죠, 여러분. 그리고 매장용 부동산은 쇼핑몰, 뭐 쇼핑센터 뭐 이런 개념들일 거예요. 그 내용. 그래서 지금 괄호 3번을 보시면 괄호 3번 매장용 부동산 부분에 동그라미 3번 있죠, 여러분. 427페이지에서 제일 끝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3번에 별표 하나. 임대인은 임차인 사이에 지나친 경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임차인 혼합을 해야 된대요. 임차인 혼합의 동그라미. 근데 그 임차인 혼합은 4번에 별표 하나. 임차인 혼합은 넬슨의 8가지 법칙성 중 양립성에 기초한대요. 양립성의 동그라미. 네팔 기억나세요? 넬슨의 8가지, 8가지 법칙성이었죠. 팔은 양쪽에 있다. 양립성. 그래서 오른팔과 왼팔은 상호 보완관계다, 대립관계다. 상호 보완관계죠. 내가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둘이 막 얽혀서 싸우고 있지 않죠.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옷가게와 신발가게와 액세서리점을 섞으면 옷 사러 왔다 그에 맞는 신발, 신발 사러 왔다 그에 맞는 발찌, 발찌 사러 왔다 그에 맞는 신발, 신발 사러 왔다 그에 맞는 옷. 서로 고객을 주고받아서 매출액을 키우는 것. 얘를 양립성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임차인의 혼합은 양립성에 기초해야 된다. 이 표현이 나온 거겠죠. 그 다음 428 공업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에 동그라미 1번에 체크 하나. 공업용 부동산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따라서 건물의 구조 형태 등이 다르므로 유지비, 세금, 보험 등을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는 순임대차 형태로, 그래서 순수한 임대료만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형태로 임대가 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 정리한 내용이 429페이지에 심화학습이 있어요. 정확히 중간에. 그 내용이 정리입니다. 정리. 그 박스의 내용. 제가 한번 거기 적혀진 내용을 똑같이 적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부동산의 종류는 크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주상공이죠. 주상공. 그럼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유형 중에 뭘 사용하냐면 얘는 총임대차 계약을 한대요. 총임대차 계약. 그때 한자로 조가 총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얘가 조죠, 여러분. 조. 조임대차 계약, 총임대차 계약이었어요. 주주총인가요? 주총? 주조. 비슷하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3층짜리 건물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그때 3층에 집주인 아주머니가 살고 1층에 세댁, 신혼부부가 살아요. 애 갓난아이 하나가 같이 살죠. 한 명이 같이 살아요. 그러면 월말만 되면 뚜뚜뚜뚜 두들겨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그러면서 세댁 우리 전기료가 얼마가 나왔는데 전체 10만 원 중에 세댁 내 3명, 우리 2명, 그리고 2층에 몇 명. 그러니까 도합 몇 명이니까 n분의 1로 나눠서 거기 곱하기 3, 세댁 내 얼마. 그래서 받아가잖아요, 여러분. 되시나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다 누가 받고 임대인이 받고 전체적으로 다 총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죠. 그때 각각 전기 공급자에게 수도 공급자에게 임대인이 지불할 것 다 지불하고 순수한 임대료를 자기가 이제 챙기겠죠. 이게 총임대차 계약인 겁니다. 그 다음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비율임대차 계약을 맺는데요. 그럼 비율임대차 계약은 뭐냐면 임차인의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임대료로 추가로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 비율임대차 계약을 맺으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은 얼마만큼 매출액이 많이 발생할 임차인인지를 판단해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임차인의 매출액이 곧 임대인의 수입에 직결되니까. 이게 비율임대차 계약입니다. 그 다음 공업용 부동산은 똑같은 공장이 있더라도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물의 사용 정도도 다르고 전기의 사용 정도도 다르겠네요. 그래서 아까 보험료 등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수도료, 전기료 등 다 공급자에게 직접 임차인이 내고 임대인에게는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순임대차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를 바꿔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주가 조죠, 여러분. 뒤집으면 주총 이렇게 기억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상비약품 있나요, 집에? 그 다음 국가대표 상비군, 상비. 그 다음 공장에 다니는 분, 공 되셨어요? 암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딱 기억해 두시면 돼요.
공비 아닙니다. 무슨 무장 공비도 아니고 상순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주거용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대요.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5층짜리 건물의 4층에 순한 양 아저씨가 살다가 이사 가시고 깍두기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이 깍두기 아저씨의 장기는 뭐냐면 무슨 일만 발생하면 막 무기를 막 들고 연장을 들고 막 쫓아내려 와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은 기존 사람들과의 친화력, 연대감이에요. 그 다음 상업용 부동산은 임차인의 매출액이 임대인의 수입에 직결되니까 가능 매상고를 따질 것이고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 그 다음 공업용 부동산은 기존 업체와의 적합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주고받아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개념이 되죠. 그 다음 공업용 부동산의 순임대차 계약은 1차 순임대차 계약, 2차, 3차 순임대차 계약 이렇게 셋으로 쪼개진대요. 그래서 1차에 무언가를 더하면 2차가 되고 2차에 무언가를 더하면 3차 순임대차 계약이 된답니다. 기억하시는 방법은 1, 2, 3 보유예요. 그래서 1차 순임대차 계약에 보험료를 더하면 2차가 되고요. 2차 순임대차 계약에 유지관리비를 더하면 3차 순임대차 계약이 돼요. 한 끼에 우리 밥을 먹을 때 가장 많이 먹으면 몇 그릇 먹죠? 3그릇 먹겠죠? 1, 2, 3 중에서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순임대차 계약은 3차 순임대차 계약이고 보통 밥을 먹으면 한 그릇 먹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순임대차 계약이라고 얘기하면 1차 순임대차 계약을 얘기하더라.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게 다 적혀 있죠. 이게 심화학습의 그 박스로 제가 만들어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유용성은 쾌적성과 편리성이고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과 매출이었고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과 비용 절감이었죠. 그 내용까지도 설명을 드려봤네요. 기억 꼭 하세요. 1, 2, 3 보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임대차 관리 부분의 내용은 꼭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내용들 체크하시면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부분만. 그 다음 429. 네, 그 심화학습의 임대차 유형 지금 적어드린 내용에는 별표를 하나 쳐두시고 꼭 정리합니다. 그 다음 5번에 건물의 내용 연수와 연령 현상이 있어요. 우리 인근적의 생애주기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습니다. 인근적의 생애주기는 인근적 자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하고 노후화됐다가 쇠퇴기, 그 다음 천이기, 그 다음 악화되잖아요. 그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건물 하나도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단계를 거친다는 얘기죠. 이게 건물의 이제 연령 현상이 돼요. 생애주기. 그 내용을 한번 볼 거예요. 그럼 건물의 내용 연수라는 게 있는데 내용 연수는 견디어내면서 쓸 수 있는 연수죠. 3가지 종류로 쪼갭니다. 물리적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 기능적 내용 연수예요. 그럼 가장 긴 기간 존재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430페이지에 바로 2번. 건물의 내용 연수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물리적 내용 연수 부분에 별표 하나 치시고 기억 보세요. 물리적 내용 연수란 건물이 물리적으로 존재 가능한 수명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물리적 측면에서 건물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마모, 파손, 노후화돼요. 마모, 파손, 노후화 각각 동그라미 쳐보세요. 얘가 물리적인 감가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리적인 감가 요인이 다 됐을 때 물리적 내용 연수가 다 했다고 얘기하겠죠. 그 내용이에요. 사용하기가 곤란하게 되기까지의 수명을 말한다. 니은 이는 감정평가 시에 물리적 감가 요인이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의 기능적 내용 연수에 체크 하나 하시고 기억 볼까요? 기능적 내용 연수란 기능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건물이 본래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는 수명을 말한다. 되셨나요?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동그라미. 건물과 부지가 부적응 상태가 되면 내부적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그럼 기능이 저하되죠. 설계 불량, 설비 불량 그러면 얘는 기능이 저하되겠죠. 설계 불량 동그라미. 형식의 구식화. 그러니까 형식 자체가 신식이 아니라 구식화되면 당연히 신식 건물보다는 기능이 저하되겠네요. 설비의 부족과 불량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기능이 저하되겠죠. 궤도 동그라미. 건물의 외관, 디자인 등이 낙후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 내용입니다. 기능적 감가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 3번의 경제적 내용 연수는 가장 빨리 달아 없어지는 건 경제적 가치가 제일 빨리 없어져요. 그래서 경제적 내용 연수가 가장 짧게 존재하는 거죠. 얘는 감가 요인 자체가 내부에 있나요? 외부에 있나요?
인근 주변 환경과 부적합해짐에 따라 이 건물의 경제적 가치 떨어지죠. 인근 지역의 시장성이 감퇴되면 경제적 가치 떨어지죠. 이런 게 바로 외부적 감가 요인인 경제적 감가였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3번 경제적 내용 연수에 별표 하나 치시고 기억에 따로 별표 하나 들어갑니다. 경제적 내용 연수란 건물이 그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명을 말하는 것으로 주변 지역 기능의 변화, 주변 지역 동그라미, 주변 지역과 건물의 부적합, 주변 지역 동그라미, 해당 건물의 시장성 감퇴, 시장성 동그라미. 그러니까 다 얘는 감가 요인이 외부에 있어요. 이 대상 부동산 내부가 아닌 거예요. 꼭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4번의 행정적 내용 연수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에 건물에 연령 현상이 있어요. 전신 안 노폐로 되어 있죠. 얘 외우는 방법. 전신 안에 노폐물이 있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전신 안 노폐. 그래서 전개발 단계, 신축 단계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2번 건물의 연령 현상에 별표 하나 치시고 431페이지 제일 밑에 키포인트 있어요. 그 부분에다 별표 하나 치시고 그 내용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적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건물의 생애주기입니다. 건물의 생애주기. 얘를 빌딩의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전신 안에 노폐물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폐는 폐물 단계였죠. 그래서 저는 전 개발 단계, 신은 신축 단계. 그럼 전 개발 단계는 아직 짓기 전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무슨 계획? 그럼 다 전 개발 단계예요. 짓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겠죠. 지어놓고 여기가 아닌가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전 개발 단계예요. 그 다음 신축 단계에서는 새롭게 지었으니까 물리적, 기능적으로 최고조예요. 얘 경제적 최고조가 아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경제적으로 최고조가 되는 건 건물의 안정 단계예요. 그래서 안정 단계에 적절한 추가 투자라면 경제적 내용 요소를 제일 길게 연장시킬 수 있어요. 이 내용이 되네요. 그래서 추가 투자를 하면 언제 하는 게 좋다? 안정 단계에 하는 게 좋네요. 그리고 신축 단계에서는 계획 세워놓고 신축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만큼 비슷하게 잘 지었는지 비교 확인을 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최초로 들어섰으니까 얘는 1차적인 관리 활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관리 활동이란 최초로 하는 관리 활동을 얘기해요. 그러면 기억하시는 방법은 1차적 관리를 안정 단계에 한다, 전 개발 단계에 한다 그러면 X죠. 신축 단계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 예전 선풍기 중에 제일 유명한 선풍기는 한일 선풍기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한일은 자동 펌프죠. 얘는 신일 선풍기죠. 신일 선풍기. 그래서 신축 단계의 1차적 관리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안정 단계의 건물의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경제적 기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그때 안정 단계에 적절한 추가 투자를 하면 안정 단계를 가장 길게 연장시킬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긴 단계는 안정 단계예요. 그 다음 노후 단계는 이제 건물이 벽이 균열이 가고 서서히 쓰기 어려워지는 때가 나타나요. 얘를 노후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때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투자를 웬만하면 안 하네요. 그러다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때가 오겠죠. 얘를 폐물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폐물 단계에서 헐고 다시 처음으로 전 개발 단계로 돌아간다. 이게 건물의 생애 주기입니다. 기억 꼭 해두세요.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거기 다 적혀 있죠. 그래서 MM으로 신일 선풍기까지 제가 적어드렸네요. 그 다음 432페이지에 제4절 이제 부동산 마케팅이 있어요. 여러분 마켓은 부동산 시장이죠. 마켓은. 그럼 마케팅은 시장 활동일 겁니다. 그럼 마켓 시장은 넓나요? 크죠. 넓고 크죠. 그럼 마케팅 활동도 폭이 넓겠네요. 그래서 부동산 마케팅의 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에 한정한다 그러면 걔는 X예요.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증권 등등등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폭이 넓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괄호 1번에 이제 내용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마케팅은 어떤 부동산 하나 개발해 놓고 걔를 팔기 위해 하는
파는 단계까지 하는 모든 활동들을 다 마케팅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1번 개념의 동그라미 1번 별표 하나 치시고 거의 별표 2개 쳐져 있죠. 줄 긋습니다. 마케팅이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 이르는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을 통제하는 기업 활동을 말한다. 마케팅은 매매 그 자체를 의미하는 판매보다 훨씬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단순한 판매, 세일즈 개념보다 훨씬 더 넓은 거예요. 넓은 것. 그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여러분, 예전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 그냥 어느 곳에든 지어놓으면 다 팔렸어요. 근데 요즘은 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수요자들이 안 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요자의 욕구를 처음부터 건물의 주택의 아파트의 계획 당시부터 개발 계획을 세울 때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반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공급자들이 부동산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욕구 충족 동그라미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이다. 수익 극대화의 동그라미 계속 투자론부터 나오는 게 부의 극대화였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대상에는 부동산 그 자체, 부동산 관련 서비스,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다 포함되죠. 다 됩니다. 그 다음 바로 이번에 마케팅의 필요성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각각의 지역 시장으로 세분화되어 있죠. 용도별 시장으로 세분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2번의 별표 2.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비자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아니에요. 현재 시장은. 그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부동산은 한 번 딱 들어서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잖아요. 처음으로. 비가역성의 특성을 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객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433. 2번에 부동산 마케팅 환경이 있어요.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이 있는데 미시는 한 명 한 명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시적 환경은 어떠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폭넓은 것. 그래서 사회적, 문화적 환경 등을 일컫는 게 거시적 환경입니다. 이때 포인트. 뭐 하나를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괄호 1번 미시적 환경에 동그라미 4번의 포인트예요.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지금 433페이지 제일 끝에서 한 7번째 줄이에요. 동그라미 4번이 있습니다. 체크 하나. 미시적 환경으로서 과업 환경에는 원료 공급업자, 유통업자, 고객, 경쟁자, 공중, 정부 등이 있다. 정부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왠지 정부는 크잖아요, 여러분. 공무원 엄청나게 많고 정부 클 것 같은데 거시적 환경인 것 같은데 이게 미시라고요.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 예전에 정부가 수급 조절용으로 미리 비축해둔 토지일 때 쌀이 있었어요. 쌀. 걔를 뭐라고 했냐면 정부가 가진 쌀이다 그래서 쌀미자 정부미라고 했죠. 일반미와 정부미로 나눴었다고요. 예전에는. 지금 당연히 요즘 현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억하실 때 MM으로 정부미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억한다? 정부미. 정부는 미시적 환경이네요. 거시적 환경이라고 그러면 X입니다. 그리고 거시적 환경에 동그라미 2번에 체크 하나 하시고 거시적 환경의 내용에는 다 환경자가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434페이지.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1번 마케팅 전략의 수립 방법이 있어요. 그때 동그라미 2번에 별표가 3개 쳐져 있는데 그 순서만 한번 기억해 볼게요. 만약에 어떤 지역에 1지역에 30평형대 아파트를 개발해서 공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 지역 내에 30평형대 아파트의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30평형대 아파트에 구획을 자르고 거실을 얼마만한 크기로 방 3개일 때 어떤 방의 크기를 얼마만큼 크게 작게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욕구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아무 소비자의 욕구나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1지역의 유효 수요 계층만 분석을 해서 그들에게 자료를 잘 뽑아내면 그때는 정확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1지역이 대기업이 하나 이전돼 들어와서 거의 대부분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 30대, 40대라면 30대, 40대가 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중요시 여기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문지를 조사 설계한 다음에
그 설문지를 그 집단에 뿌려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되시나요? 그러니까 조사 설계를 하기 전에 모집단을 먼저 설정하겠죠. 어떤 집단을 가지고 이때 조사할 것이냐. 그 집단에 맞는 설문지로 조사 설계를 해놓고 걔를 돌려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걔를 분석하겠죠.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하고 싶은지 조사 목표에 설정을 하고 모집단을 설정하고, 그래서 두 번째가 모집단의 설정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 부분에 동그라미 치시고 별도로 별표 하나. 이제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조사 설계의 동그라미 세 번째. 왠지 조사 설계부터 하고 걔를 모집단에 뿌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집단이 수요 계층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그 집단이 중요시 여기는 요소들로 설문지의 항목을 작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코딩 및 전산 처리해서 결과 종합하고 이때 전략을 수립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만 안 헷갈리면 이 문제 풀어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마케팅 전략의 3차원이 있네요. 얘가 시험에 주거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의 3차원 부분의 내용을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보죠. 마케팅 전략의 3차원, 세 가지 차원이래요. 첫 번째,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답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그 다음 두 번째,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대요. 그 다음 세 번째,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답니다. 제가 지금 마케팅이라는 단어만 뺀 거예요. 다 공통일 테니까.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STP 전략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4P 믹스라는 게 있대요. P로 시작한 네 가지를 섞었다는 얘기죠. 4P 믹스 전략. 이렇게 쪼갠답니다. 그럼 시장 점유 마케팅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STP 전략은 무엇이냐면, 아파트 시장, 30평형대 아파트를 이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이제 쓰는 자재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고가 아파트가 있고, 중저가 아파트가 있고, 싼 아파트도 있겠죠, 여러분. 되시나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에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 수요자의 특성을 분석해서 시장을 세분화하겠죠. 잘게 구분합니다. 나눠서 구분하는 거죠, 시장. 그래서 고가 시장과 중가 시장과 저가 시장,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겠죠. 구분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분을 한 건 이 각각의 구분 시장별로 수요자들이 있을 텐데 수요자들이 중시 여기는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눠놨겠죠. 그래서 고가 시장은 아파트에 차지하고 있는 지역과 자재만 좋으면 돼요. 금액이 얼마가 되든 따지지 않는 거죠. 이게 고가 시장이겠죠. 중저가 시장, 품질도 어느 정도 되면서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안 돼요. 아파트 가격이 싼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은 따지지 않고. 이렇게 시장을 쪼갤 수 있겠죠. 그럼 A라는 건설업체가 가진 자금력, 기술력에는 한계가 있을 거니까 모든 시장에 다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시장들 중에서 나는 고가 시장으로 들어가겠다. 타겟을 정했죠. 그럼 표적 시장을 선정했습니다. 시장을 쪼갠 다음에 표적 시장 정했죠. 그랬더니 이 표적 시장 들어갔더니 이미 기존의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B업체, C업체, D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업체와 A업체는 다른 업체들과 다르게 자신을 차별화된 위치로 선정해야지만, 포지셔닝 해야지만 매출액을 늘릴 수 있겠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표적 시장을 정하는 것, 타겟팅, 그리고 그 표적 시장 내에 다른 업체와 기존 공급자들과 차별화된 위치로 선정하는 것, 차별화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세표차죠. 되셨나요? 그 다음 포피 믹스는 얘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재판가요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 시장 점유율이, 시장 선거를 했어요. 그때 점유율 차이가 세표 차면
재판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쟤는 제품. 그래서 아파트에 지상의 주차장을 다 밀어버리고 공원화시키고 밑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넣습니다. 제품 전략이죠. 그 다음 판매 촉진 전략, 프로모션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일정 시점에 분양받게 되면 벽걸이형 TV를 무상으로 준다거나 김치냉장고를 무상으로 준다거나 이렇게 판매 촉진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 가격을 깎아줄 수도 있겠죠? 가격 전략. 그 다음 U는 유통이에요. 여러분 부동산의 유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유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재판가요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것. 또 하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것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거죠. 시장 점유 마케팅입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은 얘는 뭐 하는 거냐면 고객과의 심리적인 접점을 계속 유지시켜서 각 단계별로 사는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아이다의 원리라고 해요. 얘는 어텐션, 주의를 끌고 인터레스트, 흥미를 유발시킨 다음에 desire, 그래서 사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 액션, 사는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만족한다, satisfy, 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S까지 기억하지 마시고 아이다의 원리라고 기억을 해둡니다. 아이다의 원리. 되셨죠? 그래서 문제 풀 때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계속 유지시켜서 사는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고객적인 마케팅입니다. 아이다의 원리. 그 다음 관계 마케팅은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시킴에 따라 새로운 상품 출시 시에 카탈로그 등을 발송해서 매출액을 키우는 것. 그 다음 기존 고객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기존 고객이 만족을 했으니까 이때 입소문을 내줄 수 있겠죠, 여러분. 구전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요. 요즘 들어 가장 중요한 건 구전 광고죠. 관계 마케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정도 개념. 그때 뭐가 또 문제 나올 수 있냐면 이 두 가지 중에 뭐는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고 뭐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인지 이게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외우시는 방법은 우리 공부하는 과목명 중에 공시법 있죠, 여러분? 되시나요? 그럼 앞으로 공시법 선생님들을 만나 뵈면 공시 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적인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 수요자가 소비자죠, 여러분. 소비자로 나와도 찾아주셔야 돼요. 시장적인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시장적인 마케팅이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다 그러면 걔는 X라고요. 그 다음 고객적인 마케팅이라고 해서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맺는다. 관계가 아니라 기존 관계가 아니라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함정파면 X라는 걸 잡아주시는 거예요. 기존 고객과 관계를 맺는 거죠. 관계를. 되셨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건 뭐가 헷갈리냐면 수요자 집단을 나누는 걸 차별화 전략이라 한다 그러면 걔는 X예요. 기억하시는 방법. 수요자는 세 분 오셨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 놈이 아니라. 그 다음 수요자 절대로 차별하면 안 돼요. 수요자 집단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차별화 전략이다 그러면 무조건 X라고요. 차별은 누구와 차별을 있게 하는 거다? 기존 공급자들과.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번에 434페이지 제일 끝에서 밑에서 한 10번째 정도에 바로 2번. 마케팅 전략이 3차원이 있습니다. 별표 3개 치시고 1번에 시장적인 마케팅이 있어요. 시장적인 마케팅 시 동그라미 거기다 공시, 공 하나 적어 놓으실래요? 공시법, 공급자 중심 마케팅 전략. 그래서 시장적인 마케팅 전략은 시 동그라미 공급자 중심 공 동그라미 마케팅 전략으로 STP 전략과 사피 믹스 전략이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얘도 기억하는 방법 쓴가요? 숏. 그 다음 사피 믹스 숏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P에는 얘는 제품은 프로덕트, 판매 촉진 프로모션, 가격은 프라이스, 유통은 플레이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사람은 없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이게 뽀삐인가요? 예전에 화장지 중에 뽀삐 화장지가 있었어요. 그 뽀삐는 강아지였죠. 강아지. 그래서 사람은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인력 관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P에.
그래서 기억의 STB 전략의 세표차 기억합니다. 세표차. 기억을 반드시 해두시고 그 다음 435페이지 니은 4P 믹스 P자로 시작한 네 가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섞는 거죠. 커피 믹스는 커피, 프림, 설탕을 섞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시막스의 포피 믹스 전략의 각각의 내용들이 있죠.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가격 전략의 뭐 원가 중심 마케팅, 수요 중심 가격 전략 방법 등등등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제품의 품질에 자신이 있다라면 그때는 다른 제품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아도 되잖아요. 고가 전략을 펼치겠네요. 그런데 이때 품질은 거의 비등하다면 다른 업체의 매출액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저가 전략을 펼치겠죠. 기존 업체와 비슷한 가격을 유지시키는 건 시가 전략이 되겠죠. 그 내용 됩니다. 그 다음 가격 차별화 정책이라는 건 동일한 제품인데 각 시장을 나눠놓고 각 시장별로 가격을 다르게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똑같은 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 팔 때랑 외국에서 팔 때랑 가격이 다르죠. 우리나라를 좀 더 높게 받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문제가 안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외국에서 싸게 파는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네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437회 4번 판촉 및 의사소통이 있고 홍보, 광고, 판매 촉진, 인적 판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번에 고객적인 마케팅 아이다의 원리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시장적인 마케팅 시옷, SSS 시옷, 4P 믹스 시옷. 그 다음 말이 되는 건 시아, 고아, 관아. 고아가 말이 되죠.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존 고객과 관계를 맺는다. 되세요?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관계 마케팅, 동그라미 2번에 고객적인 마케팅 별표 하나, 고 동그라미, 아 동그라미, 아이다의 원리. 3번 관계 마케팅,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MM으로 관계는 기존 고객과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438페이지에 부동산 광고의 내용이 있는데 얘 근래 들어서 나온 역사가 없어요. 그냥 한번 적어 드린 거예요. 한 번만 그냥 심심하시면 읽어보시는데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44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40페이지. 안내 광고라는 게 있고 전시 광고라는 게 있대요. 안내 광고는 어떤 지면의 한 가지 부분에 안에다가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4단 광고, 8단 광고 이런 광고 예전에 보셨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럼 조그만한 공간에다 광고를 해야 되니까 자세한 설명을 달릴 수는 없겠네요. 야구 등을 사용함에 따라 다른 업체에게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 전시 광고는 전면을 통해서 광고하는 거예요. 신문의 한 면을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기도 하죠. 카탈로그 등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얘는 자세한 설명을 쓸 수 있겠네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괄호 2번의 점두 광고는 점포의 머리에 하는 광고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판 등을 이용해서. 그래서 괄호 2번 점두 광고의 체크 하나. 440페이지 정확히 중간이네요. 점포의 간판, 색채 등 점포의 외부를 매체로 이용하는 광고. 그 내용. 괄호 3번 다이렉트 광고가 있어요. 얘는 DM을 발송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얘는 다이렉트 메일 광고죠. 그럼 당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라는 건가요? 우편 주소를 알고 있는 특정 다수? 특정 다수에게 광고라는 거죠. 이거 불특정 다수라고 얘기하면 X입니다. 그 다음 4번에 노벨트 광고. 노벨트 광고. 얘는 사은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면 행복 공인중개사 그래서 전화번호 적죠. 근데 거기 그 볼펜에다가 아이파크 아파트 33평형 얼마, 매물가 얼마 이런 거 절대로 기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특정 부동산 매물 정보 같은 건 기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럼 사은품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부동산 업을 하고 있다는 걸 일반에게 알리는 거고 기존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거죠. 장래 거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 중에 매출액을 많이 발생시킨 사람에게는 좀 더 고가의 사은품을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이 됩니다. 3번에 왜 매물 정보가 실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괄호 5번에 TV, 라디오 광고가 있습니다. 그럼 TV와 라디오 광고는 광고 한번 때릴 때마다 비용이 비싸겠죠, 여러분. 비용이 비쌉니다. 그럼 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를 하는 거고 광고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 2021년 6월 30일에 분양하기 위해서 짓고 있는데 얘 2020년도만 광고 열심히 때려놓고 정작 지금은 안 때렸어요, 광고를. 그럼 이미 잊혀지고 없겠죠.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계속해서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내용. 그 다음 교통 광고. 우리 전철이나 버스에 붙어 있는 광고들 있잖아요. 업계 출판물에 광고를 할 수도 있겠죠. 인터넷 광고, 배너 등을 띄울 수 있는 거고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442페이지에 광고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있대요. 그럼 전년도 매상고 기준이래요. 전년도 매상고를 올리기 위해서는 전년도 광고 때린 만큼 때려야 될 거잖아요. 매년 정해진 액수로 때리는 게 매년 정액법. 현재 상황을 따라서 기준 잡아놓고 따지는 게 현황기준법. 경쟁자가 얼마 때리니까 나도 얼마 때려? 경쟁자 기준법. 이익의 5%만큼 광고비를 책정하겠다? 이익 백분율법. 뭐 이런 개념이죠. 지불능력 기준법, 얼마만큼 지불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광고 예산을 책정한대요. 그 다음 이번에 효과적인 광고 방법은 하나의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광고 매체를 섞는 게 좋겠죠. 그래서 광고 애드를 섞는 걸 애드 믹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내용 정도. 근데 아주 특이하게 일반적인 생각과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442페이지 제일 끝에서 6번째 줄에 동그라미 3번 보이시죠? 체크 하나. 광고비를 경기가 좋을 때 늘려야 될지 경기가 나쁠 때 늘려야 될지 이거 포인트예요. 그럼 경기가 좋을 때는 조금 줄여도 돼요, 광고비를. 그런데 경기가 나쁠 때 광고비를 줄이면 폭삭 망해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조금 줄여도 되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늘려야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비교를 해두세요. 그 다음 애드믹스 광고 매체를 섞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게 아니더라.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기타 부분의 내용들을 쭉 한번 다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부분에 있는 46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감정평가 기본 원리가 있는데 이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0분 쉬고.